북한이 한국에 오려던 탈북 청소년들을 평양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탈북자를 대하는 태도나 방법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네, 한편 북한의 전력난과 가뭄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자연히 식량난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위원 위원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처형설이 돌던 탈북 청소년 9명 가운데 4명이 평양의 명문대, 그것도 명문대에 지금 입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굉장히 파격적인데 사실일까요? 그것부터 여쭙고 싶고 사실이라면 이게 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작년 그 물망초 예. 단체를 통해서 이제 2명이 처형이 됐고 나머지는 그 수용소에 수용이 됐다. 이런 첩보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개가 됐었는데 북한이 바로 12월 12일 날에 그 인터뷰, 공개 인터뷰를 했었죠. 그 공개를 다 했고 그런 일은 없다, 인권 침해가 없다 이렇게 대응을 했고 이번엔 또 이제 다시 4월 1일 개학 날이거든요. 그래서 해산에 무슨 영웅제일고등중학교인지 4명을 보내서 이제 공부를 다 시켜서 문철이라는 친구는 이제 평양 건축종합대학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명문대죠 다. 그 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이제 꽃다발 들고 입학식 하는 그런 사진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쪽 물망초 이 단체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목소리가 다르다, 뭐 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북한이 관리를 하면서 이제 뭐 대학도 입학시키고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선전용입니까? 뭐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국제사회 인권 압박, 특히 김정은을 국제 범죄자로 낙인을 해서 이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데리고 가려는 이제 제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압박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유엔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인권 대응 차원이고, 둘째는 탈북자들이 아마 눈에 든 가시일 겁니다. 지금 거의 3만 명 되죠. 그 많은 반공화국 활동을 벌리고 있죠. 사실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되고 하기 때문에 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 하기 때문에 또 체제 선전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지금 이 탈북자 학생 청소년들이 간 대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 겁니까? 네, 지금 간 대학들을 살펴보면요. 평양 건축종합대학이라든지 김책공업종합대학, 또 김영직 사범대학 이런 대학들을 살펴보면 중앙급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학이나 지방대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대학에 가려면 제가 예를 들면 함경북도 청진에 살고 있다고 해도 저희 학교가 600, 700만 명 중에 한 명이 갈 수 있는 그런 명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대에 네, 그러니까 추천권을 대학에 가려면 북한에서는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추천권을 주죠. 추천서를 주거든요. 그 추천서를 받으려면 내가 그 많은 학생들 속에서 그 도대학을 뛰어넘는 경쟁을 해야 되고 추천을 받아야 되고 얘가 그런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 추천서가 있어야 김책종합대학이라든지 평양건설종합대학 이런 데 가서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대학에 가겠다 해서 절대로 북한에서는 가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나 신분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 친구가 그런 실력이나 신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북송된 9명 중에 이 4명만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해서 대학에 보냈다 하는데 이 4명의 뿌리를 따지고 보면 성분이 그렇게 나쁜 집 애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또 탈북자 해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자 봐라, 국제적으로 탈북자 인권을 무시한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 이렇게 우리나라를 배반하려고 했던 이런 학생들도 잘 관리해서 이렇게 명문대까지 보내주는 운해로운 어머니 당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김 의원님, 그리고 재입국 탈북자 박정숙 씨에게 고급 평양 아파트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이 탈북자들을 대하는 것, 예전에는 무조건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처형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뭇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 북한에 간 사람들 다 그런 대우를 해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건대는 뭐 이제 북한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 좀 넘어가는 사람들도 도로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이제 대우를 해주고
그 북한에서는 보통 이제 시범 게임이라고 하죠. 시범 게임. 그러니까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모델 같은 걸 이제 보여주기 이제 만드는 거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들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유혹을 하는 그런 측면인데 아마 가는 사람들 모두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북송 탈북자들 중국에서 그 탈북했다가 이제 다시 잡혀가는 사람들이 그 고문 받고 그다음에 온갖 인권 유린 당하고 하는 사실들 다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별의별 고문 다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시범 북한이 모델로 해서 이제 자기네 선전용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전력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기 주전자로 물 끓이는데 1시간 걸린대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시 예비 물자인 내연기관차까지 투입을 해서 전력난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네. 북한에서 이제 수수독 불이라고 합니다. 수수떡 네, 원래 220볼트가 들어오는데 여기저기서 전기를 변압기라는 걸 사용하면서 변압기라고 전류를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변압기를 쓰면서 국가 전기는 실제 이제 들어오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걸 이제 도적질해서 쓰려는 사람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가 점점 전압이 약해져서 마지막엔 110은커녕 완전 수수떡처럼 뻘겋게 보일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이제 배전부 성원들이 집집마다 부딪혀서 히터를 쓰는지 전기장판을 쓰는지 아니면 어떤 집 같은 거는 대지를 뚜뚜하게 하기 위해서 대지울에도 이제 전기선을 이렇게 쫙 누려가지고 국가 전기를 훔쳐서 쓰거든요. 근데 이걸 몽땅 다 이제 그냥 6만 전기라고 해서 도에서 그냥 차단시켜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또 공장, 탄광 이제 협동농장에서 탈곡 시절에는 탈곡기를 돌리려면 탈곡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주죠. 그러면 또 새벽에 불이 한두 시간 오면 또 그 충전도 시켜야 되고 변압기도 충전시켜야 되고 텔레비전 뭐 남한 드라마 같은 거 보려고 해도 이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것도 충전을 해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도적 전기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 전압이라는 건 220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는 그냥 수수떡 불이라고 합니다. 지금 송 아나운서 이야기하는 건데 위원님 그 평양 사정이 저런 정도인데 하물며 다른 어떤 시골이나 그 변방 지역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서 서기관이 평양을 어둠 그 자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평양도 정말 전력 사정이 안 좋은 겁니까? 아주 심각하죠. 그래요? 자, 뭐 수수독이라고 했는데 그 평양시 버튼강 구역에 붉은 거리라고 있습니다. 붉은 거리. 근데 그거 주민들이 불끈 거리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요? 전기 평양시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보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전압도 원래 자기 그 정상적인 전압이 220볼트 아닙니까? 근데 한 110에서 120 정도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면은 매집 가정마다 이제 변압기를 따로 넣고 이제 올리는 거죠. 해서 한 30에서 50볼트 정도 올리면은 배관 560 정도 되면은 TV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동차, 지하철 있잖아요. 그 가다가 쏘고 그 정도까지 심각하죠. 그 둥화관제라고 예전에 저희들도 한동안 정말 과거에 했었는데 일정 시간 되면 다 불을 꺼버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둥화관제는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불 켠 상태에서 이제 불막이를 해야 되는 거죠. 둥화관제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불 끄는 사람들이 많고 불빛이 새나가고 하기 때문에 뭐 한데 그것도 사실 불이 올 때 평양시에서 이제 가능한데 불이 전기를 잘 보내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훈련도 아마 요즘 잘 못할 겁니다. 그래요. 이 북한 전력난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고질적인 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부 차원에서 전력을 굉장히 조금 주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못하고 있죠. 그 평양시에 전기 공급을 해주는 평양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기업소인데 기업소 안에 그 보수 사업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소 안에 또 기업이 있는 거죠. 수리하고 하는 57년에 세운 화력발전소인데 이제 60년 거의 환갑이 됐는데 폐기 처리해야 될 공장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걸 겨우 움직이고 있고 동평양 거기 이제 또 들어가는 석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막
3만 톤이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탄광이 따로 있어요. 효율이 안 좋으니까 계속 더 많이 계속 속탄을 속탄을. 넣겠죠. 근데 이제 속탄을 또 또 필요하니까 건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 많이 팔아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쓰지 못하면서 이제 팔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연료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름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캐도 있을 때는 이제 중유를 좀 받아서 썼는데 동평양 화력 발전소도 이제 하나 건설을 했는데 중유 지금 안 들어가고 있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봉쇄에 계속 당하고 있지. 그다음에 경제 고리들이 다 끊어졌거든요. 가동률이 한 20% 30%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만성화가 돼 갖고 이제 운용을 할 수 없는 거죠. 송 아나운서께서 지금 방금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화력발전소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에 이 중소형 발전소,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을 많이 좀 건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력난을 겪는 이유는 뭐 도둑질도 이야기하셨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일단 국가적으로 이제 뭐 이제 이게 치차처럼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하려면 석탄이 있어야 되고 석탄이 생산하려면 배급을 줘야 되고 또 국가가 뭐 석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투입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거리가 튀면 석탄을 못 생산하게 되고 석탄이 생산한 데서 이걸 뭐 석탄이 만약에 생산된다면 이걸 빨리 또 수송을 해서 뭐 평양 하력이라든지 청진 하력이라든지 이런 하력 발전소에 빨리빨리 보장을 해서 또 질 좋은 석탄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전기를 생산해서 또 보내줘야 되고 이게 원활하게 360도처럼 치자처럼 이제 맞물려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한 거리가 튀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전력난과 함께 가뭄도 이제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물이 없으니까 뭐 수력 발전소가 몇 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전 가동하는데 좀 뭐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올해 이모작 있잖아요. 이제 농업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0% 가까이 18% 이상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전력난에서 식량난까지 이제 가중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 가뭄이 굉장히 심합니다. 북한 당국도 이제 올해 초부터 가뭄과 관련돼서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고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이제 물을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도 내려보내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절대량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올해 가뭄으로 해서 아마 북한의 또 다른 이제 식량난이 겹쳐서 또 주민들의 고통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평가한 데 의하면 한 18%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고 다행스럽게 작년까지는 자연 조건이 좋아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좀 많이 나아졌죠. 그리고 분조 책임제, 분조 관리제 이런 것들도 이제 소규모화로 해갖고 3명, 5명 가족 단위로 해서 인센티브도 확대해서 절대 공급량이 늘리고 이제 식량 생산 여기 이제 좀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아마 올해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올해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북한이 이제 인민군들까지 투입을 해서 농촌 지원 전투에 총동원을 했다고 해요. 이 농촌 지원 전투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민군대까지도 밥을 먹는 사람들은 무조건 봄에는 봄철 농촌 지원 전투 40일, 50일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매년 하는 겁니다. 학생들까지. 학생들은 12살, 13살부터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부터 나가거든요. 나가서 영양단지 이제 구댕이 파고 영양단지 넣고 물 넣고 비료 넣고 복토까지 하고 모내기도 해야 되고 대학생, 군인들 모든 사람들 큰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안전원 여기로 말하면 경찰들이 잡습니다. 할 일 없이 왜 건들건들 지나가냐. 나가서 논판에 가서 벼를 꽂고 벼를 꽂았다는 걸 분조장한데 가서 확인서를 떼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그래야 이 거리를 통과할 수 있다. 이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니고 산길을 구불구불 돌아가지고 장사하라 뭐 어디까지 넘어갔다가 또 산길로 밤에 넘어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촌지원 전투 기간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부터 모든 이제 초등학생들 내놓고 중학교 2학년생부터 몽땅 다 이제 농촌동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업을 제쳐놓고 네, 학생들은 더 힘들게 2배, 3배로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도급제라고 하는 하루에 200평, 2명이 남녀가 짝을 모아서 하는데 2명이면 400평을 무조건 벼를 꽂아야 되고요. 강냉이 영양단지도 400평 꽂아야 되고 대학생들은 그나마 어른들이기 때문에 400평 꽂으라고 해도 그냥 흔들흔들 자기네 할 수 있는 것만큼 합니다. 허리도 펴고. 근데 학생들은 거지식하고 순하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어린 아이들이 더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고생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요.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요.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남자들은 이제 다 도시로
다 도망가 버렸죠. 이 공장에. 예. 여성 노력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그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 동원을 하죠. 학생들. 이제 용양단지, 강내 용양단지, 그 학생단지라고 하죠. 학생단지. 학생들이 나와서 만드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지금 물주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 저 정도도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게 이제 전기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물 원천도 있어서 지금 물을 대고 있는데, 저 정도는 아주 양호한 편이죠. 저곳에서 나는 식량은 아마 당 간부들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저거는 이게 청산리벌 비슷한데요. 청산리벌 비슷합니다. 이사표 논인데 물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정말 뭐 다른 최악의 데는 상황이죠. 지게로 재서 다 이제 쏟거든요. 물을 네, 길러와가지고? 지게로 이제 물깃기 전투라고 또 전투명령을 그것도 전투 네. 없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불면 주민들은 좀 어려운 상황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런 내용의 오늘 기사가 좀 떴습니다. 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요. 평양에 사치 생활을 즐기는 엘리트 계층이 100만 명에까지 이른다 이런 주장인데 고급 외제차는 물론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호화 생활을 즐긴다는 건데 좀 저는 좀 이해를 안 가거든요. 당 간부들이 뭐 호화롭게 산다는 거 좀 익히 알고 있지만 100만 명 이런 숫자 뭐 정확한지 알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100만 명은 좀 너무 좀 그 과장된 숫자 같고요. 왜냐하면은 평양시 주민이 한 200만, 시내 중심은 200만이 안 될 겁니다. 주변 구역들이 있는데 아마 다 합치면 한 300만 정도 되는데 100만이 사치 생활을 한다면은 평양시 주민 전체, 왜 한 가정을 3인 가정으로 보면은 전체가 이제 호화 생활을 한다는 건데 좀 과장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에서의 그 격차 이게 아주 심하답니다. 거기 평양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자동차 있잖아요. 혼모라고 아시는지 그 아주 좋은 차가 있어요. 신차가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차거든요. 그 몇 대 보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게 그런 차가 거기 있냐. 뭐 저도 좀 놀랐고 그 다음에 좀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좀 사정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자동차 대수 그 퍼센티지 중에서 벤츠가 가장 많은 게 아마 평양시일 거예요. 김정은의 벤츠 사랑 좀 있게 유명하지 벤츠를 사와 갖고 간부들한테 대체로 벤츠를 선물로 줬거든요. 과거에는 별의별 벤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도시의 국민 소득이 벤츠가 아마 가장 많은 도시가 북한일 거예요. 우리 그 남북 회담에도 그 하면은 북한 간부들이 대체로 벤츠 타고 나와요. 사치가 이제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재산 증식, 이 외화벌이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10만 불, 20만 불 벌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00만 불 정도 벌기 한다고 해요. 외국에 나와서 이제 돈을 잘 버는 사람들 하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몇 배 정도, 한 10배 이상 이렇게 주택 가격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엘리트들 그들의 사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사치스러워졌죠. 근데 이 사치가 유독 이 빈부 격차가 유독 김정은 체제 들어 좀 더 심해졌다고 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그 장성택이 죽고 이제 김정인이 권력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뇌물을 받는 권력 구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 있을 때 그 시장을 개혁 개방으로 뭐 나가지는 않아도 시장을 열어놔야 북한 주민들이 산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장마당이 좀 활성화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간부들 속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뇌물들이 또 장마당을 돌고 돌면서 밑돈이 되고 또 돈을 꽂으면서 북한에서는 이제 돈을 꽂으는 경우를 고리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고리대 같은 현상도 이제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 일반 사람들이 돈 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인들이 돈을 엄청 억수로 벌고 있고요. 넌 내가 권력 있고 특히 검사의 부인이라든지 검사 같은 분들은 지방에 있는 검사들은 평양에 검열시키고 평양에 있는 검사들은 지방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검열을 시키는데 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타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뇌물을 이렇게 줘야 눈 감아줄 수 있고 이러니까 검사분들이 뇌물을 뭐 1만 달러, 2만 달러 같은 거는 돈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뇌물들이 오고 가고 아무튼 북한에 지금 뭐 산골 부자다 이러면 뭐 당 간부 옛날에는 뭐 초업당 비서, 조직 비서 이 사람들을 이제 했는데 이제는 뭐 행정 간부, 지배인, 기사장 이런 사람들도 뭐 석탄을 캔다면 여기서 석탄을 깨서 어느 정도는 뭐 중국에 팔고 어느 정도는 뭐 노동자들 월급 준다 뭐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자기 배를 이제 채우는 그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돈을 그걸로 이제 달러로 깔아놓는답니다. 인민폐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달러로 간수하면 간수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님, 뭐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위화감 또 불만이 좀 이렇게 내재적으로 증폭돼서 표출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죠.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원래 평등을 주장하는 게 북한 사회 아닙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이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한 교수, 우리 한국에 있는 교수가 이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100명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누가 제일 잘 사냐 북한에서 하니까 당일꾼들이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사람 100명 설문조사했는데 아마 43명인가 당일꾼.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화벌이 그다음에 회사원들, 무역 회사원들이죠. 세 번째가 군 간부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핵심 계층이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